앞에서 세 분께서 좋은 발표해 주셨고요. 토론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 또 일반인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토론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지금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됐냐? 1948년 8월 15일은 해방절입니다. 해방절. 광복은 우리 민족이 빚을 찾아서 새로운 민족국가, 국민국가를 건설했으면 광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저는 45년 8월 15일 해방절이다. 다시 말하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됐습니다. 또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면 진정한 광복을 할까, 나라를 건국했거나 새로운 빚을 찾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45년 9월 2일 날 일본의 동경만 앞에 있는 미주리 함상에서 뭐냐면은 연합군 대표하고 일본 정부 대표가 소위 이제 뭐냐면 무조건 항공 문세에 조인을 해요. 그리고 9월 8일 날 한반도에 미군이 상륙하고, 그 전에 이미 8월 15일 직후에 소련군이 한반도를 북한 한경부터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38설 중심으로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 분할 점령 진군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 당시에 1945년 8월 15일에는 한반도는 일본의 해외 영토입니다. 일본의 해외 식민지예요. 일본의 해외 영토, 해외 식민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국이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연합국이 합의하에 피해장국 일본의 영토, 해외에 있는 식민지인 한반도에 분할 점령을 해서 점령 고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하지 중장, 슈리코副중장이 남과 북에서 점령 통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제 식민 통치로서 벗어나서 일본군은 물러났는데 미군과 소련군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옆에서 이제 신사촌 치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어요. 48년 8월 15일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졌고, 이 건국이 어떻게 해서 국제사회에 승인되냐면 49년 1월 1일 날 미국이 대한민국을 최초로 먼저 승인을 합니다. 그때 사실상의 승인을 하고, 좀 이따, 사실상의 승인은 48년 8월 15일 9월 달에 했고, 법률상의 승인을 49년 1월 1일 날 국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냐?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공을 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항공 문서에 조인하는 건 9월 2일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Instrument of Unconditional Surrender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사람들은 그걸 갖고 말이죠. 평화주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의미에서는 포송이 끝나고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법률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무조건 항공문서는 휴전협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휴전협정에. 그래서 언제 전쟁이 끝나냐? 법률적으로 1951년 9월 달에 채택이 된 샌프란시스코 데일 평화조약 52년 4월 달에 발효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데일 평화조약에 의해서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 태평양 전쟁이 법률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다. 이 샌프란시스코 데일 평화조약 제2조 1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인정하고 혹은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라는 말이 나와요. 코리아는 한국의 정식 국호를 쓰잖아.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언제 독립했냐?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독립한 거로, 일본이 거기에 동의하고 연합국들이 48개 국가들이 거기 샌프란시스코 독립평화조약에 참여를 했는데, 그 40개 이상의 국가들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했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을 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언제 48년 8월 15일 이게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고, 건국절로 아직 기념을 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좌익들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실패고 좌절이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승리였어요. 뭐냐? 우리가 공산혁명에서 전 한반도가 공산화됐으면 그 사람들은 공산혁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막아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유혁명의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물론 그래서 이건 자유혁명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 이인호 교수 같은 분들 그런 표현을 쓰고, 저도 그 표현에 동의합니다. 자유혁명, 공산혁명만 혁명이 아니라 자유혁명. 그때 얼마나 대구 폭동을 비롯해서 여순 반란 사건, 또 무슨 국가기념지에서 내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 아시죠? 네. 거기에 우리가 대항해서 단선 단정이라고 해서 저쪽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 한반도의 남쪽에서라도 대한민국이 오늘 건국이 돼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이렇게 내면화되고 성숙 발전됐고 산업화, 민주화, 성장을 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통일의 통일로 나가기 위한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여기서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모순도 있지만 우리가 자꾸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전 한반도의 자유의 확산, 그것이 또 우리의 통일의 방향이다 이거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38세년에서 대한민국 건국된 것은 완전한 의미의 건국이나 완전한 불완전한 건국이었고, 전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불완전한 거였지만은 그나마 이거라도 안 됐고, 그 당시에 전 한반도 공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봅니다. 1929년 건국서는 국제법조, 제가 원래 전공이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조는 맞지 않는데 왜 1929년 건국설이 나오겠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논거를 얘기하면 우리 건국헌법 전문이 조금 잘못됐어요. 건국헌법 전문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3.1 운동으로 건립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지 대한민국이 아닌데 이 표현을 썼어요. 1948년 당시에 그 당시 유진호 선생이나 여러 훌륭한 분들이 건국헌법 기초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헌법 수준이라는 게 오늘 2020년에 하면은 참 일천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도 많지 않은 시대에 정말 굉장히 급하게 헌법을 기초하다 보니 여러 표현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잘못됐어요. 근데 현행 헌법, 1985년 헌법에서는 헌법 전문이 바뀌어서 그래서 아주 제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해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취지로 해요. 그게 맞는 거죠. 기미 독립운동으로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어간다, 이런 표현을 현행헌법 쓰는데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건국설이 1919년 난데없이 나가냐? 이 건국헌법의 이 전문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건립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지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을 위한 준비, 시작, 착수의 의미는 있다. 그러나 건국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왜 48년 건국이 헌정사적으로 민족이 중요하냐면, 한반도상에 2300 BC 5000년 동안에 최초의 국민국가를 건설한 겁니다. 우리가 고조선 시절부터 대한제국까지 전부 군주국이었고 식민통치 기간을 거쳤어요. 48년 8월 건국은 최초로 주권제민,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공화국, 국민국가를 건설했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거는 45년 8.15 전혀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제가 법학자이기 때문에 그 점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양일국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프레스센터에서는 6.25 당시의 기독교인 학살 문제를 발표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노선과 그 대한민국 건국과 그 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독교가 기여한 부분이 많은 부분 일치한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같은 날 겹친 걸로 볼 때 이게 우연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와 국가의 무슨 분단, 통일, 또 국가의 발전, 국가의 패망, 이런 것은 1차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인데, 오늘날 특히 이상하게 이승만 박정희 때로만 돌아가면 주인은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주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막 이상한 사학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요.
이상한 종교인들이 나와서 떠들고 이상한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평론가라는 자식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환경 다 지가 평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젊은 학생들이 보여서 무척 반가운데 오늘날은 사이비 전문가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막 또 그런 사이비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무슨 얘기할 땐 음악도 멋있게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 말 들어야 될 것 같고 옥석을 가리는 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저를 빼고요. 자, 독립, 해방, 분단, 건국, 전쟁 다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라는 기본 공식을 모르고 이 5가지를 얘기한다는 건 주인 없는 집에 가서 노는 거예요. 물론 역사로도 경제로도 약간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국제정치입니다. 왜? 그걸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정치의 기본 공식 이것만 알면 헷갈릴 거 별로 없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주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건 강대국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잘 눈치 보고 때로는 줄도 서고 때로는 아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침묵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부분 때문에 항상 국제정치에서 패착을 둡니다. 자, 국제정치학 중에서 가장 메이저한 이론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인데 모든 국가의 국익의 우선순위는 생존이 먼저입니다. 살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내 권력을 키워야 돼. 그게 2번째입니다. 3번째는 돈 버는 거예요. 4번째는 자존심 체면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존심 체면을 위해 생존을 벌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합니다. 일본과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국익을 위해 일본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근데 1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체면을 살린다고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러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또 다혈질이고 혈기왕성할 때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걸 조장하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국익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자존심 체면 그건 제일 낮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국내적인 윤리는 언제든 무시돼요. 무시돼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무시돼 왔고 무시될 것이라고 제가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일국 너는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국가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해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일단 생존하고 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강대국 사이의 버퍼 스테이트. 두 강대국, 경쟁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를 버퍼 스테이트라 그래요. 그 나라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 이게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지만 생존시켰다는 자체로 첫 번째 공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대한민국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자체로 큰 공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비슷한 얘기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데나우어 총리입니다. 이 중에 여기 대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웃기지만은, 자, 동서독이 분단이 됐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절반이 공산국가가 된 거예요. 절반이 공산국가가 됐는데 서독의 초대 총리인 아데나우어 총리는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공산국가도 우리 적이지만 공산국가하고 수교를 맺는 놈도 우리 적이야. 강력한 반공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민족 배신자죠. 독일의 절반이 공산국가인데 공산국가도 적이지만 공산국가하고 수교해도 우리 적이다라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아데나우어 총리를 민족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전 세계가 독일 하면 이를 갈던 때에 만약 서독의 총리가 독일은 하나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8등분, 16등분 해버렸을 겁니다. 제가 미국이었으면. 살기 위해서 절반의 독일을 적으로 돌린 겁니다. 독일 국민들이 아데나우어 총리를 민족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생존을 위해서 국내적 윤리는 언제든 무시될 수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 분단 직후 어려웠던 서독을 이끌었던 영웅으로 기억하지, 야, 절반은 공산국가였는데 왜 반공했어?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죠?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웃나라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 국제정치 ABC도 모르는 것들이 이 사진을 갖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독일 사람들은 사과하는데 왜 일본은 안 해? 자, 동서독은 국제사회를 향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입니다. 근데 언젠가 통일을 이루려면 주변국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주변국들에게 몹쓸 짓을 너무나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 돈 안 들이고 무릎 한번 꿇어주면 주변국가들의 인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착해서 꾸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분단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정치를 냉철한 비즈니스로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처럼 감정과 정서로 보는 나라가 없어요. 큰일입니다 이게. 그걸 이충근 박사님이나 여러 그 선배님들이 아무리 그거를 냉정하게 보자, 비즈니스로 보자, 감정을 빼고 보자,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말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지금도 잘 돌아간다는 증거. 자, 이게 제가 엊그제도 확인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전 당사국입니다. 러시아에는 뒤에 벨라루스, 도네츠크 다 동맹으로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왜 없겠어요? 우크라이나 따위를 살리겠다고 참전했다가 핵탄두 수천 발을 가진 러시아하고 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새벽에 중요한 발표를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제가 잠을 알람시계 맞춰놓고 TV를 켰습니다. 갑자기 나오더니 기도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게 정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살리자고 수천 개의 핵탄두를 가진 나라하고 원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입금도 해주고 무기도 보내주고 뭐 어떤 전직 군인은 막 가서 용병으로 뛴다고 하는데 그건 개인적 차원, 시민사회 차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가가 참전 안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우리 노플라이 존 해달라. 우리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엔 다 친구고 자유우방이지만 이게 국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다 자기 이속 챙기기 바쁜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가장 먼저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 우리나라가 그에게 운전대를 맡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반도 선진화재단 같은 우리가 우파단체가 지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하면 독재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독재가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독재라고 불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멘의 살레 대통령 얼마 전에 길에서 도망가다가 반군한테 총 맞고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멘의 한 해 GDP보다 많이 축제했습니다. 독재자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나라 GDP 정도 축제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축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 주치의가 허리띠 보고 알아봤다는 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낡은 허리띠 보고 이거 박정희겠구나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이라크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라크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소수 부족들이 자는데 화학탄을 던졌습니다. 밤에. 특정 부족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그걸 독재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탑 10 most evil dictator. 자, 밀리언입니다. 단위가. 이게 학살을 가장 많이 한 독재자들인데 이거 김일성이 있습니다. 10등 안에 들었으니까 축하해줘야 되겠네요. 자, 1등은 마오쩌둥인데 이 단위가 밀리언이에요. 230만 명 이 정도 죽여야 독재자라고 하는 겁니다. 딕테이터. 1300. 예. 100만이니까. 제가 독재자를 옹호하려고 숫자를 줄인 건 아닙니다. 이 정도 돼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국수 먹었습니다. 강요회의 때. 이승만 대통령 일본식 가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비 새는 정도 아니면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망명을 가서도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빈병 주워가면서 비행기 싹을 먹었습니다. 뭔가 현대사가 꼬여있는 겁니다. 지금 딕테이터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 자, 이승만의 자유사상을 학습한 시기는 대충 요 무렵입니다. 189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제가 지금 얘기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걸 여기서 배운 겁니다. 제가 좀 전 발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큰 빚을 진 나라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한성 감옥에서 구해서 그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자유사상을 가르치고 유학을 갈 수 있게 주선해 준 게 선교사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종교는 불교지만 기독교에 큰 빚을 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썼는데 지금 읽어봐도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자유주의가 정말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친미주의자라고 많이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를 예찬해? 실제로 그렇게 오해받을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야, 미국은 극락 아니냐 이렇게 예찬을 하니까 일부 그 대먹지 못한 자식들이 이승만은 거의 뭐 광적인 친미주의자다. 자, 근데 우리가 1894년에 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극락으로 보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2022년에 여러분들은 굳이 미국을 극락 정도로 보진 않을 겁니다. 그냥 가면 재밌는 나라.
미국에 어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좀 폼나는 나라 정도지 극락이라고는 안 하잖아. 극락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 조선시대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인신매매 브로커가 있었다는 게 2012년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걸 써가지고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계약서를 쓸 리가 없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런 계약서를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2012년에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러면 후기 조선이 요때하고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먹을 게 없어서 막 인신매매를 하고 팔려가고 심지어 그 당시 1920년대 현실주의 소설들 보면 뭐 운수 좋은 날 이런 거 보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와, 자유가 보장돼?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장이 되고 삼심제가 허락이 되고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인 사회권이 보장돼? 그게 극락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조선이 다른 나라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아주 신사적으로 와서 그 분쟁을 중재해주기로 약속했다. 너희들 언제? 1881년에 한미수호 통상조약에 그렇게 돼 있다. 미국이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대신 조선이 다른 나라하고 분쟁이 생기면 무역을 하고 왕래하기가 힘드니까 니들이 와서 중재해주기로 돼 있다. 근데 지금 조선이 우리를 강탈하고 있으니 와서 네가 중재를 해라.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꾸를 안 한 겁니다. 왜? 이승만이 몰랐던 거예요. 그 직전에 가스라테프트 미락이 있었던 겁니다. 야, 조선은 일본이 알아서 해. 그 미락이 있었던 걸 몰랐다가 한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풀린 겁니다. 비밀 공개가 된 다음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노를 한 겁니다. 이런 배신자놈들. 또 대노하는 동시에 또 국제정치를 배운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강대국이란 놈들이 하는 이런 거구나. 여기서 그냥 이분은 좌절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하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원만하게 주선해라. 굿 오피시스 한다고 돼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근데 국제정치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약속을 지키는 건 국내 윤리죠?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건 국내 윤리입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 문서로 가지고 오라고 난리쳤던 거예요. 야, 네 말 못 믿어. 올리버 특사가 와가지고 아이, 본국에서 허락했어요. 야, 말 가지고 안 돼. 도장 찍어와. 누구 도장이요? 야, 대통령 도장 찍어와. 그럼 믿어줄게. 끝까지 아득바득 우겼던 게 바로 이런 경험인 겁니다. 자, 이승만과 기독교는 제가 쭉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와 국제정치를 가르쳤습니다. 자, 이승만의 실력 양성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데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독립 어차피 못한다. 그럼 강대국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우리를 독립시켜주도록 만드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그런데 강대국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일단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힘이 없는 동안에는 아무리 우리가 무장투쟁도 소용없다. 이게 실력 양성론인데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곱씹어봐도 너무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무장투쟁도 우리 국가 건설에 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2차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립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대해도 할 말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건국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킨 태반이 국제정치였다는 거, 태반이 외교였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스티븐스 사살 요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스티븐스를 사살한 것은 지금도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의거라고 소개를 합니다. 스티븐스라는 그 평론가 겸 정치가가 일본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우리나라 독립 의사들이 총으로 죽인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승만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매너 좋게 깨끗하게 옷 입고 연회장에 가서 술을 따르면서 친구가 되고 어떻게든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주대낮에 언론의 자유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에서 스티븐스를 암살했을 때 과연 국제사회가 조선을 어떻게 봤을 것인가의 문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이 결국 이겁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냉엄해도 무역과 통상을 하는 중립국으로만 남아있으면 미국과 우방이 도와준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본보다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외칠 수 없다면 무역을 하는 중립국으로만 남아있게 만들면 그 나머지는 미국과 우방들은 해양 세력이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립국으로만 남은 우리 절반은 성공한다. 이 논리를 체계화시킨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1962년에 나온 밀턴 프리드만의 책입니다. 이거 뭐라 써놨냐면 나는 무역이나 기업이나 시장경제 엇비슷한 게 돌아가지 않는 나라에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됐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중립국이지만 무역만 할 수 있게 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우방 일원이 될 수 있다. 정확히 대답하던 겁니다 이게. 근데 1962년에 이 책으로 노벨상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재팬 인사이드 아웃 유명한 책이죠. 지금 미국이 일본을 너무 키워주고 있다. 일본이 너희들에게 와서 달콤한 말로 아첨을 하지만 일본도 국가인 이상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들 것이고 어느 선에는 니들 발목을 물 거다. 일본에게 준 이권을 철회하고 일본에게 더 많은 군사력을 지원해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책 나오고 얼마 안 가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중한 폭격을 한 겁니다. 자, 이것 외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던 한반도 문제 인식이 이후에 공개된 문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당시 강대국이 대한민국 건국을 전해서 어떻게 봤는가? 한반도를 미국이 다 차지하는 그림을 그리면 중국과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아. 중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다 관할하는 모양새를 놔두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절반을 가르든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야 돼. 이게 공통된 인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참 전에 내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악을 쓴 겁니다. 일본이 망하기 직전에. 야, 우리도 참전한 걸로 해줘. 벌써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과 레이건.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식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공산당을 빙자해 우리 국권을 파괴하는 자는 우리 민족의 원수다 그랬습니다. 30년 뒤에 레이건은 취임식 날 소련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다. 우리 레이건은 참 축켜 세우면서 왜 이승만의 안목은 왜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왜 미국은 거짓말 안 해? 왜 공산당만 거짓말쟁이라 그래? 자, 이거 끝내겠습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이 패망한 다음에 미국 의회에 와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밥 먹듯이 거짓말했다고 지가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과 북한하고는 협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극복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 성장하는 근저에 바로 이승만의 해안이 있었다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승만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은 그때 이승만이 미국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지 말고 김일성이나 누군가가 소련식 이념과 사상으로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승만의 지혜와 책략을 오늘날 여기 젊은 분들이 다시 끌어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주년 하면서 여러 학자들을 모시고 건국 정신이 뭔가 이거를 하는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우리나라가 국민국가를 만들면서 네이션 빌딩을 하면서 국민을 교육하는 그것도 네이션 빌딩이죠.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우리 건국의 어버이들은 정말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실력 양성론자들도 그 실력이란 게 교육이었거든요. 또 해외에서도 이승만 대통령도 한인 기독학원 같은 거라든가 또 이 만주에서의 많은 분들도 다 사람을 키웠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건국이라는 것이 사람을 키우는 것 위에 섰지 않았나 하는 점을 주목하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당시에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력저력 해서 한 14%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한말에는 흔히 얘기하듯이 식자 계급 계층이 한 1% 전후지 않느냐 이렇게 또 카운트하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80% 정도가 문맹인 상태에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이 기막힌 현실, 정말 까망들하고 어떻게 무절해야 되는가 하는 깜깜한 얘기죠,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교육 입국론이라는 글을 쓰신 김현태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교훈적 지식이 없으면 선동적 정치로 인해
백성이 우민이 되어 종족이 멸절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를 좀 풀어준 것 같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내 백성이 지식 없으면 망한다. 또는 제대로 된 지식을 못해서 다들 이 요망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합병될 때 그 방식에 대해서 저는 매수묵종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수묵종법. 매수라는 것을 아시다시피 왕족이라든가 고관대작이라든가 지역 유지들을 엄청난 그 돈으로 그리고 아주 괜찮은 자귀로 해서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말 못했거든요. 왕실도 보존됐고 고관대작들도 잘 살았고 평생 호요식했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몫이었죠. 고통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묵종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상당히 탁월하다고 봐요. 사실은요.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해방시키고 통일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방향을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매수묵종법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경제력과 압도적인 도덕적인 또는 이 생활력이라든가 지혜와 합리성을 가지고 북한을 매수하고 북한의 지배자들이 아무 말 못하고 돈만 꿀꺽꿀꺽 삼키도록 하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10만 불쯤 가야 됩니다. GDP가. 이란 GDP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값을 올리는 바람에 제가 막 1인당 GDP가 10만 불은 돼야지 넘기다 보지 않겠어요? 그죠? 북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건국의 어버이들은 이 국민의 그 무식함, 무지, 문맥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김용삼 선생님께서 좋은 책을 소개해 줘서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만 버츠가 민주시민의 도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제대로 기르려면 첫째, 건국 이야기 제대로 정확하게 들려줘라. 둘째, 헌법의 이념의 정신 제대로 가르쳐라. 셋째, 국민들한테 자유와 권리만 아니라 의무와 도리, 책임도 가르쳐라.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해야지 국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코어 스미스라는 사람이 서구의 자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서구가 왜 망해가느냐라는 것을 중심사상 6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에서 나온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과학의 성과로서 공학적인 걸 통해서 경제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진보한다 하는 낙관주의. 이 6가지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118쪽 제일 위에 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우리도 아마 유사한 지금 경로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18쪽에 했지만은 건국 헌법에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냥 당신은 그냥 민주주의 하면은 그냥 지금의 말한 자유민주주의라 수긍을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공산주의자들이 용어 혼란 전술을 통해서 자기들이 인민민주주의 온갖 진보적 민주주의 수령 민주주의까지 다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올라가서 정말로 뻔뻔스럽게 그냥 자기들은 민주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역설적이게도 유신헌법에서 규정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게 유신헌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당시에는 나눌 것도 없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잘 가난했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도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인 사회 정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근데 경제상의 자유가 시작되는 것들도 아시다시피 1962년에 박정희 시작부터 그때부터 이제 다시 경제상의 자유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87년에 와서는 이제 자유민주적 통일까지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따라서 통일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통일한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을 크게 봤을 때 일제하에선 교육 구국, 건국 때는 교육 입국, 그리고 전쟁기에는 교육 호국, 그리고 산업화기에는 교육 흥국 또는 교육 부국, 그리고 민주화기에는 교육 보국 나라를 위한다.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전략적 선도국과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류 교육이 우리의 지표입니다. 사실은 남이 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국헌법을 살펴보려면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임시헌법 내지는 준헌법이 있었던가를 살펴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번에 더 주목한 것은 이승만, 특히 그 서재필 선생이 주도했던 필라델피아에서의 1919년 4월 14일에서 16일까지의 그런 한인대회, 거기서 나왔던 건국종지입니다. 카디널 프린시플입니다. 건국종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상해의 임시정부하고도 헌법하고도 주고받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국민들이 일단 무식하지 않냐.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중앙 집권적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을 통해서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자. 훈련을 시키자. 10년 동안. 외국인이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조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아직 무식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없으니까 신탁 통제를 하자. 이 얘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왜 그러한 대통령 중임제로 했던가가 여기에 건국종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건국종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우리나라 그 건국헌법에 영향을 미친, 그리고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굳이 의원 내각제 내지는 내각 책임제로부터 대통령 중임제로 가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때의 생각이 그대로 연장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종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임시약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죠. 건국강령 특히 하면서 이 삼균주의가 나오면서 교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와 경제가 보통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기본 질서를 규약하는 건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조선 삼균주의는 그 점에서 교육을 상당히 강조한 편이죠. 건국헌법의 이념과 정신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건국헌법 자체는 아까 우리 재성호 교수님께서 전문부터 좀 잘못 썼는데, 근데 실제로 유진호 선생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문이라는 건 그건 사람에 따라 좀 주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하지 말자 해서 토론을 생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래 김이 운동에 따라서 제중 임시정부를 마련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면 생략하는 바람에, 토론을 생략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진호 선생이 아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항은 검토를 하되 전문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전문은 검토하지 않는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지난번에 이 121쪽에 재성호 교수님 얘기하셨고 김주성 교수님 얘기하셨고 또 그 전에 김학성 교수님 헌법학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건국헌법의 이념이나 정신이 이러이러한 거다 했는데 공통분모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건 분명합니다. 그분들이 건국의 어버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했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지향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방식은 좀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건국헌법의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 아까 사회정의 얘기했었죠. 특히 농경자 유전에 대해서 규정을 했잖아요. 나중에 농지개혁을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농지개혁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한테는 소중한 일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6.25 때도 그랬었고, 특히 농지가 많은 대지주들이 땅을 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부 체납입니다. 그죠? 정부한테 이거 가지고 좋은 데 써라 하고 학교를 만드는데 기부 체납을 했잖아요. 그게 참 좋은 거였어요. 또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자작농만이 이제 소출인 양골 이렇게 농사 지어서 팔아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농지 개혁이 아이들이 초등교육은 무상이었으니까 중등교육으로 학력을 높이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이 농지개혁이.
내 땅에 있어서 농가 지어갖고 그걸 양국을 팔아갖고 아이의 공납금을 댔다는 얘기거든요. 그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950년대에 가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대학생들은 징집, 병력을 유예한다 하는 징집 유예제를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쵸? 징집 유예제도가 1950년 2월에 나왔는데 그게 1956년까지 계속됩니다. 원래 사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대학생도 다 나와라 그래야 되는데 죄송한데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인재에 대한 갈급함이라든가 배고픔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감추고 전쟁에 안 나가게 벤폴리드 장군 아들, 워커 장군 아들 뭐 다들 미국의 장군들의 아들이 다 와서 피땀 흘려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많이 죽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꼽을 주둔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만약에 미국이나 얘들이 알았으면은 아이씨 좀 나와 이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건국헌법의 이제 교육 우선주의는 저는 우리나라 그 헌법이 대단히 홍익인간적인 것을 처음부터 표방합니다. 항상 그게 이제 헌법 전문이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수신제가 치우평천하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홍익인간이 그대로 나타나. 그게 계속해서 전문에 계속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로 오면 교육에 오면은 교육기본법에서 교육 이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처음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나라를 꾸려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한 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찰가난한 시절에 초등교육을 6년간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었고 또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20%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은 미국의 원조였잖아요. 그죠? 그 원조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학교 짓고 또 선생님들 기르고 사범교육을 별도로 강조했거든요. 선생님 길러갖고 투입을 하고 매번 그 일에 스님들한테 우대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고 특히 아시다시피 하와이의 한도끼들 학원을 팔아갖고 그게 15만 불이었죠. 그걸 팔아갖고 그다음에 인천시로부터 그 토지를 기부 채납 받아갖고 인천 하와이에서 인하대학을 만들었죠. 인천 하와이. 그 인하대학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문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다. 공학이다. 공업비국이다. 공학을 해야지 된다. 이거는 인천 김성수 선생님 고려대학교를 세웠던 인천 김성수 똑같은 얘기합니다. 문학보다는 앞으로 과학을 전공해라. 이렇게 말씀을 당부를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 우리 어려운 시절에 교과서를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대금 받기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방동에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그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거기 생겼어요. 대방동에. 그때 인쇄기, 매엽기 이런 것들이 윤판기 이런 것들이 인쇄기기가 와서 1년에 3천만 불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단하게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교육의 수준을 올리는데 역할을 했죠. 1인 1책. 누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1인 1책. 책 한 권씩은 다 준다. 교과서 한 권은. 하는 것이 이승만 정부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의 문맹 퇴치도 있었고요. 특히 원조 받아갖고 정말 달러가 얼마나 귀합니까? 금보다 귀한 달러인데 그 달러를 가지고 아이들 학생들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공학 배워라, 원자력 배워라, 철강 배워라, 기계 배워라, 화학 배워라 하고 대부분 다 이공계로 보냅니다. 이해합니까? 지금 중국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제가 유학할 때 보면은 중국 유학생의 99%가 공학이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그렇게 한 30년 동안 미국에서 다 빼간 거죠. 중국 애들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만 보면 이제 초중등학교 보면은요, 일단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90%가 문과 출신이에요. 심각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 과학, 기술, 공학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보면은요, 문과, 국어, 영어, 뭐 사회, 문과 수업 시간이 30%, 50%예요, 50%. 수학, 과학, 기술 하는 이과 수업 시간은 3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은 정말로 앞으로 고쳐야 될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8개 영역에서 55가지의 그런 어떤 교육 개혁안들을 쭉 내놨습니다. 이건 뭐 우리 이메이 교수님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쭉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해놓고 난 뒤에 제 1번 항목이 보면은요. 제 1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번 항목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이 있고요. 그 아래에 176개의 시군구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367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만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15년 되면서부터 장학사 시험을 쳐서 우수하고 열이 있는 사람들이 학생을 가르치지 않느냐, 국공립학교에서는. 다 장학사 돼서 나중에 교감 되고 교장 되려고 다 거의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문제가 돼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학교를 대안학교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일이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직원당 학생 수가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교육 지원처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인구가 학생 인구가 유초, 중, 고등학생 인구가 16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17개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제가 보면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춘천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이 세 개면 또 충분해요. 충분한데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교감, 교장 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응? 그리고 그제 그리고 다행히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 이제 또 추경호고 재경부 장관 그분도 이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파티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교육이 좀 더 학교 중심으로 또 교사와 학생 중심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요, 지식 측면에서 핵심 개념을 폭넓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기능을 고도로 숙달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핵심적인 가치를 깊이 철저하게 함량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되는 거는 가치 교육이거든요. 가치.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이 분명했을 때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이 가치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잘 안 되고 있고 힘든 교육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도 이제 나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건국의 가장 핵심적인 태제가 과제가 사람 키우기였다. 인재를 키우기였다. 그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능정보화 사회가 되더라도 마찬가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기르는 것이 최고의 국가를 튼튼하게 부국강병의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국헌법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이라는 소설 혹시 아시나요? 아니면 동물농장 누가 지었죠?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지배하면 미래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하면 현재를 지배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를 위해서도 현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근데 특이하게 조지 오웰은 굉장한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소련 가서 소련에서 스탈린이 하는 행태를 보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유주의자로 바뀌어서 나중에 엄청난 이제 소설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84년이고 동물농장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들이 모인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마 건국인 것 같아요. 특히 건국일과 관련돼서 우리 보통 이렇게 보지 않나요? 사람도 네 생일이 언제냐 이러면 생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하여튼 어떤 경우가 됐든 매우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건국이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어느 날 갑자기 두 개가 되어버렸어요. 매우 헷갈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국이라는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국가를 세워지는 것, 국가를 세우는 것, 나라를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국이 나라를 만들려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려고 그러면 하여튼 부모님이 둘 간에 열렬히 사랑을 해서 하여튼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라도 만들어지려면 몇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소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요소가 몬테비데오 협정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몬테비데오 협정에 보면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치해주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보통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만 갖춰졌다고 나라가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다 있었는데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978년인가 하여튼 나라 세워지고 난 뒤에도 굉장히 오랜 뒤에 그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 가지의 요소, 네 가지의 요소를 다 언제 갖췄느냐? 1948년 8월 15일이었다. 그래서 이 1945년 8월 15일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금철금 지나다 보니까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한번 70주년 그러니까 70주년이니까 70주년 2018년 70주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정말 기가 찬 일이 벌어졌어요. 1948년 8월 15일 46.2%, 1919년 4월 11일 이게 언제냐면 임시정부 수립일 43.6%.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서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봐야 돼. 모르겠다 10.2%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 정말로 나는 그 여론조사를 보고 위안을 받았던 거가 뭐냐면 야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국민들 현명한 것 같아요. 혼란스러우니까 법제화하자 건국일을 라는
여론이 67.4%였어. 이거가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2018년에 됐어. 2000 생일이 없는 국가는 아니었어요. 아까 뭐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박명수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에 가신 김상원 선생님도 김병원 선생님도 해주시고 전부 다 어떤 그거로 해서 건국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뭐 독립이라는 단어로도 바뀌어지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1980년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는 책이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을 하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자체를. 그래서 어느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 나라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했던 그가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났던 그가 이런 거로 하면서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는 저는 이제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북한 하는데 또 경제학자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정치도 하고 뭐 건국도 하고 이상이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아까 그렇게 하면 우리 안 된다고 또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이제 좌파이들이 좌익아이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나도 독재에 조금 동조한 거 아닌가 협조한 거 아닌가 부역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자기 자신의 비호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우파 사람들에게도 같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건국일을 변경하는 데는 한국 역사학계, 대한민국의 정치권, 대한민국 특히 광복회 같은 왜 광복회는 임시정부가 건국일로 되는 것이 본인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금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혼자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특히 문제가 생겼던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건국 60주년 이런 거가 축적이 됐어요. 역사는 축적이 되는 겁니다. 역사는 사실이 축적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축적이 돼서 건국 60주년이 되면서 좌우로 이제 건국 기념일을 서로 다르게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우파 쪽에서는 서울시청 광장, 좌파 쪽에서는 예전에 강화문 앞에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임시정부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임시정부의 역사가 우리의 정말 건국의 역사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 왜 임시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의심을 좀 가져야 돼요. 늘 정식 정부지 왜 임시정부였을까요? 뭐가 하나 모자라니까 그런 거잖아. 뭐가 모자랐을까? 땅은 식민지였잖아요. 요새는 일제강점이라고 그러던데 우리가 배울 때는 제가 배울 때는 식민지라고 배웠어요.
식민지의 땅이 있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그 임시정부는 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기초로 해서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면서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상해에서 이제 정부가 수립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저도 알고 있는 임시정부 헌법은 6번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바뀔 때마다 6번 바뀔 때마다 임시헌법, 임시헌장, 임시약헌 전부 다 임시가 약방에 감초처럼 다 들어갔어요. 임시라는 말을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확히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하여튼 왜 우리는 이 임시정부를 자꾸 정당한 이 나라 이거 쓰려고 그러는가. 임시정부 헌법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가 5차 헌법이 40년에 공포된 거, 6차 헌법 44년에 공포된 거. 그리고 5차 헌법이 41년에 제헌헌법 중에서 우리 1948년 7월 17일인가요? 제헌절 때 만든 그 헌법의 기초가 됐던 거가 41년 건국강령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독립운동 하시던 그분들이 건국강령에 두 가지의 시기를 나눠놨어요. 하나는 복국기, 나라를 수복한다라는 복국기. 또 하나는 건국기, 나라를 복국하고 난 뒤에 나라를 건설해 간다. 그래서 건국기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과거를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국강령의 주요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지속하는 시기의 복국의 제1기,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겨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하며 충족한 조건이 성숙된 시기가 복국이기, 국토와의 민의 정치 경제 이렇게 해서 복국의 완성기, 그 다음에 적의 통치기구를 완전히 박멸하고 국토를 완전히 회복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위의 정치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인간과 군사와 외교 결제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시기를 건국 제1기라고 명칭을 했고, 보통 선거제에 의해서 어떤 누구도 구속됨이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건국 2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정말로 잘못되고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재밌는 거는 하나, 우리의 자익들이 북한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그랬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헌법의 그 임시정부 수립을 이 건국일을 1919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북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써놔 있습니다. 북한 정치 사전에는 자세히 생략하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인민들이 대중적인 반일, 항일 기세에 편성하여 정치적 야욕을 채워보려는 부르조아 민족운동 상층분자들이 투기 행위의 산물이다.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속지 않았어요. 우리의 좌파들도 자익들도 속았어요. 북한은 3.1 운동도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이 만든 헌법은 스탈린이 만들어준 헌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쏙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대한민국의 생일은 누가 뭐래도 하늘이 두 쪽 나도 1948년 8월 15일 뭐가 갖춰져야 돼요? 네 가지가 갖춰져요. 첫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권리가 있어야 되고 외침으로부터 시작해서 막아야 돼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네 가지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지금 왜 자꾸 부정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탄 없이 질문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는 손을 들고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의견이든 질문이든 1분을 좀 넘지 않게 요점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군사작전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아군이 있고 프렌들리 포시, 적이 애니미 포시는 공격과 방어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성기를 맞이해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추격을 하고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정과 학대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김용삼 대기자님 제가 많이 뵙고 하는데 오늘 요 세미나가 엔더스테이트가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교육 내지 건국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이걸 끝인지 제가 요망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있게 한 그 주력 그 세력은 어찌되었건 간에 자유우파 세력이고 대한민국 세력이거든요. 뻔한 건데 그래서 이 쉐이핑 오퍼레이션도 이제 윤석열 뭐 또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했으니 제가 요망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을 좀 거대하게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건국이다 뭐다 이런 걸 가지고 감론을박하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지났다. 자료가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또 유튜브 같은 이런 데에서 하는 것도 특히 이제 김영수 대기자님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이것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정부 조직 여기에 이제 뭐 아니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거대한 그 행사를 통해서 요번에 뭐 77주년인가 건국 기념일 이렇게 해서 각인도 시키고 대한민국의 모습도 어떤 그 집일느낌 시키고 이런 그 활동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정식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사연구재단 세미나는 뭐 국가와 뭐 긴밀히 연계돼 가지고 하는 세미나가 아니고요. 예, 우리 그 김준홍 목사님께서 설립한 역사연구재단이 우리 역사 인식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우선 가장 그 기초적인 그 일로 우리나라 전국에 기독교계 그 대안학교가 한 뭐 400개에서 50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거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역사 교재를 1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요즘은 뭐 미디어가 좋으니까요. 그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재의 어떤 역사학계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파악해서 전문가들 분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회로 이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고 그 내용을 뭐 일반인들도 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해서 이제 뭐 영상으로도 좀 촬영을 해서 남기고 있습니다.